오늘 주제는 100년 미국 주식시장에서 발견된 흥미로운 사실들,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이 파란 선이 이게 이제 주식의 그 실질 가치로 일부를 1925년도에 투자를 했다면 주식 가치는 250불이 조금 안 되게 2020년 기준으로 따지면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에 뭐 한 250불까지 갔을 것 같고 무위험 채권으로 보는 트레저리 빌은 뭐 거의 움직임이 없죠. 이 재무 쪽에서는 또 이 로그 값을 많이 취합니다. 그게 이제 리턴 수익률 값과 또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가 자료에다가 로그 값을 취한 값도 이 파란색이 이제 주가 움직임인데 이렇게 6에 가까이 가고 있는데 무위험 채권이라고 하는 TBL은 1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죠. 그러면은 이 정도의 그래프를 보면은 당연히 이제 주식에 투자를 하지 왜 무위험 채권에 투자를 하느냐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우리나라의 무위험 채권은 지금은 이제 국제시장이 조금 활성화가 됐는데 정기예금이라고 봐야죠. 근데 아무튼 이제 주식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이런 그림으로부터 사실은 주식시장이 이거는 지금 변동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주식이 파란 선으로 보여주는 주식은 빨간 선으로 보여주는 TBL 미국 국채에 비해서 굉장히 변동성이 심하다. 그만큼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주식시장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위험하다. 주식은. 이 빨간 선의 의미는 뭐냐면 파란 게 이제 주식이 움직이는데 원금 회복이 되는데 10년이 넘게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0년, 60년대 후반에 투자를 하면 거의 80년대 돼서 본전을 찾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주식이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10년 이상을 원금 보전을 하기 위해서 10년 이상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심심치 않게 등장을 한다고 하면은 매력적이지만 주식 투자는 위험하다 하는 것으로 요약이 됩니다. 또 하나 이제 주식과 관련해서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될 것이 주식은 결국 real economy 실질 그 GDP와 그 GDP와 또 밀접하게 움직이는 게 이 컨섬션이에요. 소비. 그래서 요 GDP와 컨섬션은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죠. 이게 거의 한 60년, 70년 자료인데 그런데 이제 그 주식의 움직임이 파란색이고 주식의 본질 가치를 GDP와 컨섬션으로 보면은 같은 방향으로 서로 움직입니다. 본질 가치인 주식의 본질 가치인 GDP, 컨섬션이 서로 같은 방향으로 상관계수는 높은데 문제는 주식의 변동성이 그 본질 가치인 GDP 컨섬션의 움직임보다 훨씬 더 심하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퍼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한 거를 요약한 거예요. 물론 미국 자료이긴 한데 미국 그 실질 가치로 주식과 채권의 그 차이가 한 7.4% 정도. 이게 이제 에쿼티 프리미엄이라는 건데 에쿼티 프리미엄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이거를 에쿼티 프리미엄 퍼즐이라고도 할 정도로 그 무위험 채권에 비해서 주식의 그 프리미엄이 이게 이제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높다고 하는 것이 그게 한 7.4% 되는데 에코티 프리미엄 퍼즐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변동성이 18%인데 뭐 18% 가까이 되잖아요.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근데 그 본질 가치의 변동성은 굉장히 낮아요. 이것이 이제 에코티 프리미엄 퍼즐이랑도 연관이 되고 주식시장이 왜 이렇게 그 쉴러가 얘기한 볼러틸리티 퍼즐과도 연관이 되는데 그 내재 가치, 주식시장의 내재 가치로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변동성이 주식시장은 심하다 하는 퍼즐도 여기 지금 숨어 있습니다. 물론 이 그 표준 편차라고 하는 것이 변동성을 측정하는 올바른 측정치는 아니지만 이걸로 비교할 때도 그 느낌은 우리가 충분히 받을 수가 있죠. 이 상관계수 자료를 보면은 GDP나 컨섬션과 주식시장의 상관계수가 나름대로 0.3 이상 되니까 높긴 한데 그 변동성 수치는 지나치게 주식시장은 변동성이 있다. 이것이 일단 우리 그 100년 주식시장의 재밌는 흥미로운 첫 번째 사실이고요. 두 번째 흥미로운 사실은 뭐냐면 한동안 이제 우리가 그 주식시장을 공부하면서 주가 수익률을 이게 지금 수익률 자료입니다. 을 가지고 미래의 주가 수익률을 예측할 수 있느냐? 이 B에 해당하는 그 회귀계수가 주식시장이 효율적 시장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게 이제 제로가 나와야 되거든요. B 값이. 근데 실제로 제로가 나옵니다. 예. 그리고 전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고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얘기는 그 주가 수익률이 예측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그 상수값으로 표현이 되고 주가 수익률은 지금 갖고 있는 자료 가지고 예측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물론 이제 T비는 조금 다르죠. 무위험채권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합니다. 그런데 하여튼 주식시장의 경우 예측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이 물론 이제 몇십 년 전부터 연구에 의해서 이게 나타난 얘기인데 주가 수익률은 예측할 수 없다라고 믿었는데 디비던 이일드라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배당 나누기 지금 그 주가라고 하는 이 배당 수익률이죠. 배당 수익률 가지고 주가 수익률을 예측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 X라고 하는 거에 여러 가지 예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접근 가능한 정보, 예를 들어서 배당 수익률 가지고 미래 시점에 주가 수익률을 예측할 수 있다. 실제로 자료를 가지고 1년 후에 주가 수익률을 배당 수익률 가지고 예측하는 게 이렇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오고 5년 후의 주가 수익률은 이 계수값도 굉장히 놀랍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R스퀘어 값도 굉장히 높은 값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제 또 흥미로운 게 그 평균 기대 수익률이라는 것이 그것의 분산값이 그것의 표준 편차가 굉장히 높은 값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그 타임 베링 한다는 거죠. 그 리스크 프리미엄이 타임 베링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림이 그 배당 수익률 가지고 이게 한 5년인가 6, 7년 후에
주가 수익률의 움직임을 보니까 거의 비슷하게 움직인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 주가 수익률 가지고 이 배당 수익률 예측을 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보시다시피 예측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배당 수익률로는 그러니까 디비던 yield 가지고는 그 디비던 그로스를 예측할 수 없다. 오히려 디비던드 yield 가지고 뭘 예측할 수 있다? 미래의 주가 수익률을 예측할 수 있다. 이게 통계적으로 유의할 뿐 아니라 그 계수값이 굉장히 높게 나오죠. 그래서 과거에는 이런 식으로 배당이 움직이고 주가가 움직이면 이렇게 주가가 그 배당보다 적을 때 그것은 디비던 그로스가 떨어지는 걸로 과거에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고 이런 경우에 주가는 주가 수익률이 올라갈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이게 이제 결국 타임 베어링 리스크 프리미엄을 얘기하는 건데 이런 게 주식 시장에만 있는 게 아니라 채권 시장에도 존재하고 채권 시장 같으면은 그 리스크 프리미엄 그러니까 채권 수익률의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는 게 이제 forward spot spread거든요. 그러니까 채권 시장에 있어서 그 소위 말하는 기대 이론은 잘 안 맞고 그 forward spot spread를 이용을 하면 그걸 가지고 그게 말하자면 여기서 디비던드 일드 같은 건데 채권에서의 그 리스크 프리미엄을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다. 또 이게 이제 외환 시장으로 가면 통상 uncovered interest rate parity가 맞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 보니까 두 나라 사이의 금리 차이를 가지고 캐리 트레이드를 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식의 또 이게 이제 하우싱 마켓으로 가면 디비던드가 이제 렌트라고 월세라고 하고 이게 하우싱 프라이스라고 하면 과거에 이제 이렇게 렌트가 하우싱 프라이스보다 높으면 렌트가 떨어지는 걸로 예상을 했다면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하우싱 프라이스가 이제는 올라가는 걸로 예측이 된다는 결국 이게 이제 그 여러 서로 다른 시장 사이에 존재하는 타임 베어링 리스크 프리미엄의 얘기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그 타임 시리즈 데이터를 가지고선 우리가 발견한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렸다면 이번에는 크로스 섹셔널 횡단면 그 자료를 가지고 지금 요거는 주식을 사이즈별로 이제 10개를 관찰한 거고 요게 이제 스몰 사이즈의 주식 포트폴리오고 요것이 좀 큰 사이즈, 빅 사이즈의 주식 포트폴리오입니다. 요거는 이제 채권 포트폴리오고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높은 그 주식 투자 방법이 있느냐?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스몰 폼에 투자를 하면 돈을 벌 것이냐? 이게 이제 그 80년 이후의 자료와 이전 자료가 좀 다르긴 한데 이전 자료를 볼 것 같으면 이게 이제 요 직선이 CAPM의 Security Market Line이라는 거거든요. 요 CAPM-식 가지고 이렇게 표현이 된다면 스몰 폼 포트폴리오에 투자해서 돈 벌긴 힘들다. 왜냐면 CAPM 요 식으로 다 캡처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요 CAPM은 이제 원 팩터 모델이라고 하면 최근에는 파마 프렌치의 3팩 최근도 아니죠. 이게 93년도에 나왔으니까
3팩터 모델이 있고 3팩터 모델은 시장 포트폴리오에다가 사이즈 규모 효과를 잡는 SMB, Small minus Big 그 팩터가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사이즈 팩터를 잡는 그 팩터고요. HML 팩터라고 하면 이거는 가치 효과라고 하죠. Value 팩터를 잡는 이 세 개의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그 가치 효과, 규모 효과까지도 잡아내는 이제 모형이 되겠는데 이건 다 횡단면 크로스 섹셔널 그 분석에 관한 얘기입니다. 요것과 관련해서 이제 재밌는 그래프가 요 그래프예요. 요거는 이게 이제 북 투 마켓 비율이거든요. 그러니까 장부가 나누기 시장가. 그래서 요 비율이 높은 주식이 가치주라는 주식이고 요 비율이 낮은 주식이 성장주죠. 그러니까 구글 같은 주식은 성장주고 무슨 담배 회사, 철강 회사 이런 거는 가치주라고 볼 수 있는데 가치주 수익률이 높다는 거죠. 근데 그게 그 CAPM의 베타 효과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베타 값이 성장주나 가치주나 다 똑같은 경우에 요 B over book to market 비율이 높은 주식의 수익률이 더 높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치 효과는 있고 그런 주식에 투자를 하면 돈을 번다는 얘기인데 그 그림, 조금 전에는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을 요거는 이제 숫자로 보여주면 이게 이제 25개의 포트폴리오고요. 이쪽으로 갈수록 규모는 작아지는 거고 이쪽으로 갈수록 북투마켓 비율이 더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주식은 같이 주면서 굉장히 규모가 작은 주식이고 이런 주식은 규모가 크면서 성장주인 주식이에요. 그래서 주식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주식에 투자를 해야 돼요? 작은 주식이면서 가치주에 투자를 하면 큰 주식이면서 성장주에 투자하는 것보다 평균적으로 거의 3배 가까운 수익률을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파마 프렌치의 3팩터 모델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요거는 그 시장 개수고 마켓 포트폴리오, 요거는 S&B 개수고, 요거는 HML 그 가치 관련되는 개수인데요. 가치 효과 관련되는 개수인데 이게 통계적으로 보시다시피 시장 관련되는 거는 전부 개수가 1이면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이것도 거의 통계적으로 유의하죠. 그리고 이쪽으로 갈수록 사이즈가 작아질수록 그 개수값이 커지고 있고 이쪽에서는 이쪽으로 갈수록 이게 이제 가치주 방향이거든요. 성장주에서 가치주로 갈수록 개수값이 커지고 있고 통계적으로 다 유의하고 그래서 이게 3팩터 모델이고 이것이 지금 인더스트리 표준이 됐는데 최근에 파마 앤 프렌치가 3요인이 아니라 5개 요인이다. 그래서 그 EE RM robust minus weak RMW 그 다음에 또 인베스트먼트를 어떻게 하느냐 컨서버티브하게 하느냐 어그레시브하게 하느냐 CMA 두 개의 요인을 더 추가한 5가지 요인 모형을 그 제안하기도 합니다. 2015년도에 나온 모형이에요. 근데 그거는 조금 아직 더 검증이 필요하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를 정리하면 3개의 그 재밌는 흥미로운 사실이 있다. 하나는 에코티 프리미엄이 굉장히 크다. 7%가 넘는다. 그렇지만 동시에 에코티의
그 리스크가 18%에 달할 정도로 굉장히 볼러타일하고 굉장히 변동성이 심하고, 그리고 이 그 주식시장의 그 움직임은 그 본질 가치라고 볼 수 있는 GDP와 컨섬션, 소비의 움직임과 상관계수가 뭐 30% 이상 되지만, 그렇지만 그것에 비해서 그 본질 가치 움직임에 비해서 GDP나 컨섬션 움직임에 비해서 주가는 굉장히 변동성이 심하다. 물론 bad time에 주식시장이 더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하나의 중요한 팩트고, 두 번째 중요한 팩트는 종전에는 주가가 예측 불가능하다고 봤는데, 사실은 주가 수익률은 예측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디비던드 이일드 같은 거를 활용하면 예측 가능한데, 그 과정에서 주가의 움직임은 타임 베링 하는 것 같다. 요거는 액세스 리턴이라는 뜻입니다. 타임 베링하고 그 액세스 리턴의 기대값이 거의 6%, 그러니까 액세스 리턴의 기대값의 변동성, 그 의미는 타임 베링 리스크 프리미엄인데, 이 6%에 가까울 정도로 굉장히 시간에 따라서 변하고 그것의 변동성이 크다. 그리고 이런 연구는 아직 본격적으로 된 것 같지는 않은데, 예를 들어서 주식시장이 디비던드 이일드로 예측이 가능하고, 채권 시장이 그 포워드 스팟 스프레드 가지고 예측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또 외환 시장이 두 나라 사이 금리 차 가지고 이익을 챙겨 먹을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부동산 시장도 렌트의 움직임과 그 가격의 움직임으로 예측 가능하고, 그 과정에서 타임 베링 프리미엄이 있다면 이 전체 시장을 아우르는 어떤 팩터 스트럭처는 무엇이냐 하는 것은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지만 아직 그 본격적인 연구가 진행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횡단면 자료를 통해서 뭐 예를 들어서 주가의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팩터가 있다. 지금까지 발견한 거로는 CPM 이상의 무엇이 있다. 지금 인더스트리 표준은 파마 프렌치의 3팩터다. 물론 최근에 5팩터까지 제한이 됐지만, 근데 이 3팩터를 글쎄 그 파마 프렌치 그 논문에 보면은 그 머튼의 그 인터템포럴 에셋 프라이싱 모형 가지고 그 정당화하려는 시도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거죠. 그 HML 그 value effect를 잡아내는 이 그 모형을 정당화하려는 노력은 머튼 모형으로 있긴 했는데 아직 조금 그렇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팩터 스트럭처를 좀 이론적으로 좀 더 이렇게 자세히 설명할 수 있다면 또 아주 흥미로운 연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